이렇게 낮을 수 있으니까. 네. 자, 페이지 188페이지 갑니다. 188페이지. 자, 188페이지 오늘 먼저 준비합니다. 자, 동현 준비됐나요? 네. 진석 준비됐나요? 도민이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예? 도민이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아니요, 준비가 안 됐죠. 자, 보자. 여기 188쪽. 88도 안 뽑히고. 자, 방합성 한번 보자. 방합성. 자, 방합성 한번 전체적으로 간략하게 필요한 것들을 요약해서 설명드릴게요. 자, 방합성 할 때 이 광이라고 하는 건 기광제라고 하는 단위를 알 거야. 여기 광합성이라고 하는 건 뭔가 합치는 반응이야. 그렇죠? 빨리 들어오십시오. 자, 뭔가 합치는 반응인데 이 광합성은 6분자의 이산화탄소, 6분자의 이산화탄소를 가지고서 C6H12O6 글루코스를 만들어 반응해요. 근데 이때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이때 에너지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때 빛 에너지가 들어가는 거지. 그렇죠? 근데 연주에서 이야기할 때 6CO2가 C6H12 이렇게 설명하면 좀 너무 복잡하잖아. 그래서 간단히 설명한다면 이 6분자의 CO2를 다른 건 무기물이라고 해요. 무기물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CO2 같은 무기물을 빛에너지를 이용해서 C6H12에 뭐라고 할까? 무기물이라고 하는 말? 유기물이라고 해요. 그래서 빛에너지를 이용해서 저 CO2 같은 무기물을 이용해서 글루코스 같은 유기물을 합성하는 반응이에요. 이건 합성이야. 합성이고요. 그 다음에 이 광합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일어나냐? 바로 식물의 영독체에서 진행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은 광합성의 정의야. 광합성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요 내용을 가지고서 여러분이 설명하시면 됩니다. 영독체는 나는 많이 들어가겠다. 그 다음에 내가 좀 더 돋보이고 싶어.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내가 한 발짝, 반 발짝 좀 더 앞서가고 싶어. 라고 한다면 얘는 무기물을 가지고 유기물 합성하는 말이니까 얘는 이화작용이야, 동화작용이야? 얘는 동화작용입니다. 동화작용이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가 들어가게 되니까 에너지 중에서 바로 이가 뭐야? 발열 반응이야, 흡열 반응이야? 얘는 흡열 반응. 흡열 반응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광합성은 동물의 식물이에요. 얘가 무슨 식물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일부 세균들도 합니다. 중학교과정에서 세균 잘 언급 안 하지? 그래서 일부 식물이나 세균들이 진행하는 것이 바로 광합성이에요. 이게 광합성의 정의예요. 자, 그러면 이 광합성의 정의에 이렇다면 광합성 왜 하는 거야? 다시 말해서 광합성의 의의야. 그 광합성이 우리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주냐? 이 광합성의 의의라는 걸 정의하는데, 이 광합성의 의미 또는 의의를 한번 정리해보자. 이 광합성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 대사 과정으로서 에너지 변환 과정이야. 물질 대사라고 하는 것은 물질 쪼개거나 합치는 반응인데 결과적으로 본다면 에너지를 바꾸는 거야. 우리가 쓸 수 있는 형태의 에너지로. 그래서 얘는 에너지를 바꾸는데 태양에서 오는 강력한 비대너지를 가지고서 포당 합성하는데, 그럼 포당 속에 담긴 에너지는 무슨 에너지가 들어가 있을까? 전기 에너지일까? 무슨 에너지? 무슨 에너지? 포당 속에 담긴 에너지 무슨 에너지야? 화학 에너지. 화학 에너지. 그래서 이 광합성이라고 하는 것은 비대너지를 생명체가 이용 가능한 화학 에너지를 바꾸는 물질 대사야. 그렇죠? 그 다음 두 번째, 이 광합성 결과 무슨 기체가 발생하지? 산소 기체가 발생해요. 그 다음으로 산소 기체가 발생하고, 그럼 이 산소 기체는 그냥 산소 기체가 발생하는 걸로 끝나는 건가? 그건 아니겠지. 뭐야? 산소 기체가 발생해서 이 산소 기체는 무엇에 사용된다? 세포 호흡에 이용된다. 그렇죠? 세포 호흡에 이용된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팔다리 움직이고 내가 말을 하고 내가 살아 숨쉬고 하는 것은 에너지 소비하는 건데, 결국 그 에너지의 첫 출발점은 바로 어디야? 에너지의 첫 출발점은 태양이야. 그렇죠? 그래서 동윤이 넌 누구의 후예야? 태양의 후예야. 손발이 올라가긴 하지만, 그렇죠? 네, 태양의 후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양 에너지를 다이렉트로 직접 쓸 수 없으니까 이 광합성 과정 통해서 직접 쓸 수 없는 태양 에너지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생태계로 받아들이는 최초의 반응이 바로 광합성이에요. 이게 광합성의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기억해야 되고, 여기 산소 기체가 발생한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추가 질문도 나올 수가 있어. 그러면 광합성 결과 산소 기체가 발생하는데 이 산소는 CO2에서 온 산소야, 물에서 온 산소야?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지? 얘는 어디서 온 산소야? 얘는 물에서 온 산소입니다.
물이 분해되어서 산소기체가 발생하는 거야. 이것도 그냥 추가적으로 기억을 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광합성에 필요한 요인이 있어요. 자, 광합성 요인인데, 자, 광합성 요인은 뭐 짐작하다시피 비대너지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온도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CO2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물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토양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지, 그렇죠? 다 있습니다. 여기서 여기다 각각 얘네들이 한 역할 한번 하는 거예요. 역할. 자, 역할 한번 의미를 부여해 보면 비대너지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광합성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이 광합성은 비대너지는 광합성에서 에너지 원으로 작용해요. 온도는 그 효소의 활성을 보장하는 환경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CO2는 탄소 원이 되는 거고, 물은 수소 원이 되는 거예요. 역할이 이것만 기억하지 않으면, 자, 그 다음에 중학교 과정에서는 그걸 심각하게 다루지 않는데 그걸 올라가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룬 게 하나 있어요. 바로 광합성의 3대 요인이 있어요. 광합성에 필요한 3가지 요인, 요거 좀 기억하셔야 돼요. 얘는 광합성에 필요한 것들이야. 근데 광합성에 없어서는 안 되는 반드시 필요한 그 3가지가 있어요. 그걸 광합성의 3대 요인이라고 부르고, 그 3대 요인은 비대너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온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CO2의 농도. 주의하죠. 무엇은 제외한다? 물은 제외한다. 물은 광합성 3대 요인에 빠져 있어요. 그러면 민구가 앞발 버튼 두고 질문하겠죠. 선생님, 광합성 할 때 물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듣겠지? 근데 식물들은 광합성 할 때 물을 반드시 필요해요. 근데 일부 세균들은 광합성 과정에서 물을 쓰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광합성이 반드시 필요하다. 광합성 과정에서 물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일부 세균들은 광합성 과정에 물을 쓰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물 대신에 그냥 수소를 쓰거나 아니면 황화수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반드시 물이 필수 요인이 아니기 때문에 3대 요인 중에서 빠져 있습니다. 세균이 광합성하면 산소기체 발생. 예, 맞아요. 오, 좋은 질문이에요. 맞아요. 산소기체 발생하죠. 아무 기체가 발생하지 않거나 황기체가 발생해요. 악취가 나요. 악취, 황기체가 발생해요. 자, 그래서 이 3가지가 있는데 아까 비대너지, 온도, CO2 농도가 광합성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또 뭔가를 설명할 때 이 빛, 온도, CO2에 대해서 그래프를 가지고 설명할 수 있어요. 자, 빛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가 빛이고 Y축이 광합성이라고 한다면 빛의 세기가 증가할수록 광합성의 증가가 어느 정도가 되면 한계점이 돼요. 그렇죠? 우리 이런 걸 바로 뭐라고 그러고 광파죠. 그럼 광파점 더 이상 빛의 세기가 증가해도 광합성이 증가하지 않아. Y. 영록체의 양이 한정되기 때문에 또는 영록소의 양이 한정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CO2의 농도도 마찬가지예요. 여기가 CO2고요. 여기가 광합성이에요. 그러면 CO2의 농도를 증가시켜주게 되면 광합성 속도가 증가하다가 어느 정도가 되면 더 이상 증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역시 이것도 포화점이 있는데 이 포화점 따로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없는데 그러면 CO2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광합성이 계속 증가하지 않고 딱 그 이상은 더 이상 증가하지 않습니까? 물 수 있겠지. 이거 왜 그럴까? 왜 그렇지? 어렵지 않아. 꺼내지 못하는 거지. 이렇게 CO2를 가지고 글루코스 포장을 만들어준 것은 누가 만들어준 거야? 일꾼이 만들어준 거지. 우리 그 생물체 내에서 일을 해주는 일꾼을 우리 뭐라고 불러? 그러니까 세포 내에서 일을 해주는 애, 그럼 물질 뭐라고 불러? 일꾼을 뭐라고 불러? 객관식 갑니다. 1번 질소, 2번 산소, 3번 수소, 4번 염소, 5번 효소. 효소라고. 효소예요, 효소. 그래서 효소가 이런 일을 해주는데 이 CO2 가지고 포장을 만드는 효소가 무한정 존재하나? 그건 아니겠지, 그렇죠? 모든 요소가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럼 모든 요소가 일을 하고 있다. 모든 요소가 다 바빠 이렇게 일을 하고 있어. 이걸 뭐라고 하냐면 모든 효소가 포화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모든 요소가 일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효소가 100개 있어. 그러면 일할 거리 박스를 10개, 20개 쭉 늘려주다가 100개가 됐어. 그럼 모든 요소가 다 일을 하겠지? 그다음 110개, 120개 던져주고도 의미가 없다는 얘기야. 100개까지만 감당할 수 있는 거야. 그렇다면 증가하지 않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이게 온도예요. 온도고 광합성 속도인데 온도가 높아도 안 되고 온도가 낮아도 안 돼. 그렇죠? 그 이유는 바로 이거는 효소의 최적 온도가 일치하는 거지.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
오히려 광합성 속도가 떨어지게 되는데 그 이유는 뭐 때문이야? 단백질이 변성되기 때문에 이거 기억해야 돼. 그 다음에 온도가 낮아지면 광합속도가 오히려 느려지는 이유가 뭐니까 뭔가 효소하고 그 반응하는 물질이 만나야 되는데 추우니까 어떻게 움직임이 둔해지는 거야. 그렇죠? 움직임이 둔해서 만날 일이 없는 거야. 추워서 그냥 집안에 꼭 처박혀서 밖에 나오지 않는 거지. 추워서 덜덜 떨면서. 그래서 요거 좀 그럼 선생님 여쭤볼 때 추워서 움직이지 않아 이렇게 말해도 돼요? 그러면 안 되겠지. 그렇죠? 이걸 좀 학술적으로 표현한다면 분자 운동 에너지가 낮아진다 이렇게 합니다. 분자 운동 에너지가 낮아져서 반응 속도가 느려진다는 것을 말씀되고 온도가 높아졌을 때 반응 속도가 느려진 것은 단백질이 변성되어서 라고 설명하시면 되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 이거 이제 다 여러분 물어볼 겁니다. 책에 다 있고요. 자, 그 다음 자, 이패구조 한번 보자. 이패구조 이것도 그냥 간단히 갑니다. 자, 이패구조 맨 위쪽에 무엇이 있어? 표피세포로 구성된 무엇이 있어? 표피 조직 있지. 이거 표피 조직이야. 표피 조직이고 이 표피 조직은 무슨 세포로 되어 있어? 표피세포로 되어 있어. 표피세포, 표피 조직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지? 무엇이 없다? 무엇이 없다? 엽록체가 없다. 엽록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중학교에는 안 나온다면 유세포라고 있어요. 광합성을 갖고 있다. 엽록체를 가지고 있어서 광합성을 하는 유세포들이 이렇게 쭉 배열되어 있어요. 쭉 촘촘히 배열되어 있어. 쭉 촘촘히 배열되어 있고 이렇게 촘촘히 배열된 구조를 우리 뭐라고 해요? 이거를 몰라요? 울타리 조직 기억해 이거. 울타리 조직이야. 그 다음에 광합성하는 유세포들이 등성 존재. 이걸 우리 뭐라 불러? 얘네들 해면 조직. 이거 애들의 답으로까지 해면 조직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표피세포가 있지. 표피세포가 이렇게 있습니다. 표피세포가 있는데 이쪽에 울타리 조직이나 해면 조직은 광합성하는 세포들이 약간 엽록체가 이렇게 쭉 존재한다. 엽록체가 쭉 존재해요. 쭉 엽록체가 존재해서 광합성할 수가 있고요. 울타리 조직은 유세포, 그러니까 광합성하는 세포들이 빽빽하게 모여있기 때문에 광합성률이 대단히 높은 조직이고요. 해면 조직은 등성돼서 해면이라고 하는 것이 스펀지를 뜻하는 거야. 그래서 빈 공간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이 해면 조직이고 여기 울타리 조직과 해면 조직에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광합성이 진행되는 장소 여기가. 그 다음에 이 밑에도 요것도 표피 조직이야. 요것도 표피 조직으로서 얘는 광합성 못해요. 그 다음에 이 해면 조직에는 이렇게 물관 체관들이 이렇게 몰려 있습니다. 물이 시작하는 거, 영양분이 시작하는 거, 물관 체관들이 이렇게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이쪽 얘네들은 되게 중요해요. 우리 얘네 이 세포를 우리 뭐라고 그러지? 공변세포로. 나머지 답을 안 해, 진짜. 공변세포라고 그래요. 공변세포라고 그러고 이 공변세포는 표피세포로 되어 있는데 특징이 하나 있지. 뭐야? 무엇을 갖고 있다? 엽록체가 가지고 있다. 얘는 엽록체가 가지고 있다. 엽록체가 가지고 있다는 게 무슨 얘기야? 광합성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야. 그 다음에 이 공변세포가 만든 요 작은 구멍이 있지? 요 구멍을 뭐라고 해요? 기공이라고 해요. 기공을 통해서 기체가 출입하지? 그럼 기공을 통해서 출입하면 어떤 기체가 출입할까? 이산화탄소 출입하겠지. 또 산소 출입하겠지. 또 물도 출입해요. 물도 출입하게 되는데 CO2는 들락날락해. 인아웃이야. 산소도 인아웃이야. 그쵸? 광합성할 때 빠져나갈 거고 세포할 때 들어갈 거란 말이야.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들락날락 거예요. 근데 여기는 물은 오로지 무슨 방향이야? 밖으로 빠져나가는 방향이야. 그래서 물이 밖으로 빠져나가고 무슨 작용을 할까? 증산작용이라고. 좀 이따 설명할게요. 증산작용.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 해면 조직은 널널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빽빽하고 널널한 구조가 되어 있는 게 뭐냐면 기체가 출입해서 여기까지 다 기체가 이제 이동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여기 빽빽하게 막혀 있으면 통과할 수 없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 해면 조직이 듬성 있는 이유가 바로 기체 출입이 원활하게 해서 기체 출입이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해면 조직은 듬성 존재한다는 거. 그 다음에 여기 파이프가 있는데 이 파이프 아래쪽에 있는 것이 물관이야. 물관이고 위쪽에 있는 것이 체관이야. 체관인데 물관을 말면 물이 이동하는 거야.
그 다음에 체관이야. 영양분이 뭐야. 그러면 방향을 봤을 때 물관은 뿌리 쪽에서 위로 올라오는 거지. 얘는 위로 올라오는 방향일 거고요. 체관, 여기서 나오는 영양분이 열매나 줄기 쪽으로 내려갈 거 아니야. 그렇죠? 뿌리나 이쪽으로. 얘는 체관은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여기 영양분이 이동하는 거야. 영양분이 이동하는데 그래서 식물의 줄기가 이렇게 있는데 식물의 줄기가 이렇게 있는데 이쪽 부분을 가장자리 부분을 잘라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겠지. 이렇게 만들었다. 진짜 겉에 껍데기에 붙여냈어요. 이거 바로 뭐라고요? 환상박피라고요. 환상박피를 하고 나면 열매가 이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어요. A 쪽에도 있고 B 쪽에 있는데 환상박피를 한 후에는 A 쪽과 B 쪽 열매 중에서 어느 게 더 잘 잡힐까요? B가 좀 더 커져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 만든 영양분들이 아래쪽으로 내려온단 말이야. 여기 막혀 있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빵빵하게 부풀어온다. 영양분이 여기 누적되어서 그래서 위쪽에 영양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쪽에 환상박피한 위쪽에 있는 열매가 좀 더 잘 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 그렇죠? 이해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증산작용 한번 보자. 증산작용. 자, 제가 여러분에게 증산작용을 줍니다라고 한다면 이걸 설명하셔야 돼요. 증산작용의 정의. 증산작용이 뭐야? 증산작용이 어떻게 일어나? 그 다음에 증산작용을 왜 하는 거야? 요 세 가지를 구성되어 있어요. 증산작용에 대해서는 이 시계 어디 나와 있냐면 나와있지? 네, 여기 페이지 192페이지 192페이지가 증산작용의 정의. 자, 증산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H2O 물이 기공을 통해서 식물체 내 밖으로 내보내는 작용을 바로 증산작용이라고 불러요. 그렇죠? 그럼 증산작용이 어떻게 일어나냐면 바로 공변세포에서 일어나요. 자, 빛의 세기가 강하다 치자. 자, 빛의 에너지가 들어오면 이 공변세포 표피세포의 일종이 이 공변세포에서 뭘 할 수 있다? 얘는 영록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광합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얘가 광합성을 하고요. 얘가 이렇게 광합성을 진행하고 광합성을 진행하게 되면 여기 광합성을 하게 되면 이 안에 푸단이 막 생긴다는 거예요. 그럼 농도가 어떻게 될까? 세포의 농도가 진해지겠지? 농도가 진해지게 되면 산투에 의해서 물이 빠져나갈까 물이 들어올까? 물이 들어오겠지. 물이 안 유입돼. 그러면 세포가 커져 작아져. 세포 커져. 세포가 팽창합니다. 세포가 팽창하면서 기공이 열리게 되겠지. 기공이 열리게 되면 이 기공을 통해서 물이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렇죠? 자, 과정 설명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증산작용을 왜 하는 거야? 물을 밖으로 내뿜게 되는데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뭘까? 증산작용의 첫 번째 목적 바로 체온 조절이에요. 날씨가 굉장히 더울 때 뜨거운 물을 갖고 있으면 체온이 더 올라가. 그러니까 뜨거운 물을 내뿜게 되면 밑에 시원한 물들이 끌려 올라오겠지. 그렇죠? 체온을 조절하는 것이 있고요. 자, 두 번째. 뿌리에서의 물 상승. 뿌리에 있는 물을 잎까지 올리려면 잎판에 있는 물을 내뿜어야지 뿌리에 있던 물들이 쭉 올라오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몸속의 농도 조절, 체내 산후 조절. 이것이 농도예요. 생물에서는. 그래서 체내 산후 조절한다는 것이 바로 농도를 조절한다. 이렇게 이해하시겠습니다. 이 세 가지가 광합성의 의의야. 자, 그 다음에 하나 덧붙인다면 어떤 조건에서 광합성이 잘 진행되는가를 설명할 수 있죠. 증산작용이 어떤 조건에서 잘 일어날 수 있는가를 설명해야 되겠죠. 그 증산작용이 잘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은 뭐야? 빨래가 잘 마른 조건. 빨래가 잘 마른 조건. 그래서 우리가 집에서 빨래하고 빨래를 잘 마를 수 있는 조건 한번 볼까? 조건은 온도가 어디야 될까? 높아야 되겠지. 빛의 세기가 강해야 되고 바람이 잘 불어야 되고요. 습도가 낮아야 돼요. 이런 조건에서 증산작용이 잘 일어난다 이런 거죠.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 제가 페이지 188페이지부터 광합성 파트 다 설명했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책에는 자세히 안 나왔습니다만 실험 설계한 걸 볼 수 있어요.
실험을 설계하는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 실험 설계라고 하는 것은 뭐 예를 들어보자. 예를 들어서 이 빛의 세기가 비에너지량이 강하냐 약하냐에 따라서 그 식물이 광합성을 제대로 하냐 안 하냐가 궁금해. 그럼 실험 설계를 어떻게 할까? 자, 실험을 A, B, C, D 시험관 4개를 준비한다면 이렇게 그물었어요. 내가 A와 B, C, D를 그룹을 지었네. 이렇게 어떤 기준으로 그룹을 지었을까? A는 무슨 군? 이게 대조군. 대조군이고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시험군이 되는 거야. 시험군이 되는 거고 얘는 빛을 어떻게 줘야 돼? 빛을 주지 말아야 돼. 나머지 빛을 주는 거야. 빛을 주는데 10 주고 20 주고 30 주고 나머지 어떻게 줄 거야? 다 똑같아 해줄 거야. 물의 양이라 내가 온도나 이런 거 똑같이 만들어줘야 되겠지. 그렇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그러면 CO2를 공급해야 되는데 CO2를 어떻게 공급할까? 요새 이제 질문이 이제 이렇게 나오겠죠? CO2 공급 어떻게 할까? CO2 공급. 자, CO2 공급 어떻게 할까? 날숨을 불어넣는 방법이 있어. 그렇죠? 또 어떤 방법이 있을까? N, A, H, CO3. 탄산소나 등을 첨가하는 방법이 있겠지. 그렇죠? 그 다음에 그럼 얘네가 광합성을 잘했는지 못했는지 알고 싶어. 광합성량 추정하고 싶어. 어떻게 추정할 수 있을까? 두 가지 방법 정도가 있을 것 같아. 첫 번째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 미는 어떤 방법이 있어? 기포수를 재는 방법이 있겠지. 그래서 꼴꼴 올라오면 기포수를 재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BTB라고 하는 지시를 집어서 이 BTB 지시약의 색깔이 바뀌는 시간을 재면 되겠지. 그렇죠? BTB의 색깔이 바뀌는 이유가 뭐냐면 공기 중에 물속에 CO2가 녹아있으면 탄산이란 말이야. 산성이란 말이야. 그렇죠? 원래는 얘가 색깔이 노란색깔이었어요. 산성이기 때문에 CO2가 물에 녹아있기 때문에. 근데 광합성을 지나게 되면 CO2가 없어질 거 아니야. CO2가 없어지면서 이것이 초록색이나 파란색으로 이렇게 바뀌겠죠. 이 시간을 체크한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실험 설계가 되겠지. 그 다음에 이게 빛의 세기를 이렇게 양을 변화 줄 텐데 이것은 이제 거리를 갖고 할 거야. 그렇죠? 10cm, 20cm, 30cm 이렇게 거리를 줄 텐데 거리가 너무 가깝게 되면 빛의 세기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될까? 온도도 바뀌겠지. 그래서 그 식물체와 전등 사이에 투명한 그릇 안에다가 물을 집어넣어서 가운데 배치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온도 변화를 최소화해야 되겠지. 맞나? 아이가 맞지? 이해되죠? 자, 다 설명했고, 자, 180페이지, 188페이지입니다. 자, 페이지 188페이지. 자, 메인 위에 보면 광합성이 있고요. 자, 광합성의 정의 일단 여러분이 체크합니다. 기억하셔야 되니까 체크하시고요. 188페이지. 여러분 좀 이따 시킬 겁니다. 인원도 많지 않으니까 많이 시킬 수 있겠네. 자,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광합성 이런 장치가 있고 다 필요 없고요. 필요 없고 밑에 그림 봐봐요. 자, 그림 보면 울타리 조직, 배면 조직, 표피 조직, 기공, 공변세포 이런 것도 좀 기억하시고 표피 세포는 염록체가 없다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광합성에 필요한 요소 이건 필요 없고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 시험이 있고 시험은 우리가 다 많이 해봤기 때문에 알 필요 없고 다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189페이지에서 여러분이 뭐 중요한 체크 포인트는 없고요. 자, 그다음에 190페이지 보면 5번에 보면 광합성의 의의가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된다. 이거 말씀하셔야 돼. 그 다음에 191페이지에 광합성 영향 중도의 빛의 세기, 이산화탄소 농도, 온도 설명하시고 그 다음에 방파점이나 그 다음에 염록세 양이 한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언급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묻지 않는데 말하세요? 묻지 않다고 말 안 하면 우리만 쓰니까 다른 친구가 말했는데 나는 말하지 않았다? 그럼 안 됩니다. 그럼 불리해요. 그러니까 다 설명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192페이지. 자, 증산작용이 나와 있습니다. 증산작용. 자, 2번에 보면 증산작용의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이 증산작용의 정의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증산작용이 일어나는 기본 8가지 과정 4번에 봅시다. 4번. 지금 열릴 때, 닫힐 때는 설명할 필요 없어요. 예, 열릴 때만 설명하시면 됩니다. 맨 밑에 보면 기본 8가지 과정. 예, 열릴 때 작용이 있습니다. 그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5번에 보면, 그 다음 페이지 5번에 보면 증산작용이 자연한 조건도 있고요. 그 다음에 7번에 보면 증산작용의 의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까지 설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 더 덧붙인다면 식물체 내에서 광합성이 나요. 그 다음에 이 식물체가 이 코드단을 저장을 할 때는 식물체 내에 저장을 할 때는 어떤 형태로 저장하지? 그죠? 녹말의 형태로 저장해요. 녹말의 형태로 저장하고 있다가 땅땅한 박중이 됐어요. 여기도 이파리에서 녹말 싸볼까? 아니죠. 양분 저장소에다가 이걸 따로 저장을 해야 돼. 운반해야 되겠지. 녹말 물에 녹아 안 녹아? 안 녹아. 그래서 이 녹말을 무엇으로 바꿔? 설탕으로 바꿔. 설탕으로 바꿔서 뿌리나 열매 줄기에다가 저장을 하겠지.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혹시 죽어봤어요? 네, 죽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뜹니다. 내가 졸면 졸은 사이에 과부가 도망갈 수 있어요. 알겠죠? 예, 졸지 마시고 피곤한 건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시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간 6시 10분이고요. 6시 25분까지 시간 드리고 여러분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질문 크게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십시오. 샤워하고 가요. 자, 문제 세 문제입니다. 이거는 매너에 하나 드릴까요? 단백질이 변성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달걀을 깨서 프라이팬에 얹게 되면 색깔과 모양이 바뀌어버리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생달걀의 모양을 우리가 기대할 수 없겠지. 맞죠? 그다음에 피부가 이제 피부가 화상 입었어. 피부하고 모양만 우리가 달라지지 않아요. 예? 도들 안 됩니다. 비가해줄거 아니에요. 온도가 높은 변성이 되게 돼요. 그래서 고기 먹다가 남는 고기를 냉장고에 집어넣어. 생고기를 바뀌면 안 됩니다. 안 바뀐다. 엄청 큰 에너지가 있을 거예요. 이론적으로 가능해요. 이론적으로. 근데 얼마만큼 비?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가능한데 실제로 그만큼 에너지 줄 수 없다는 거죠. 쇠 같으면 가능하잖아. 그러니까 쇠를 가지고 금을 만드는 것은 이론적으로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단지 그때 들어가는 에너지가 금값보다 더 비싸다. 자, 그럼 빨리 시작합니다. 자, 새로 보면서 여러분이 답변할 수 있는 아이템 만드시고요. 쌤, 예. 그 광합성의 요인이 광합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 그거 말하는 거죠. 그렇죠. 이거 말하는 거죠, 이거. 책을 보고서 본인이 기억해야 될 키워드 하이라이트 하시고요. 민호 하이라이트 하시고요. 아, 하이라이트 없어요? 여기 그 형광펜 같은 거 없어? 저기 책을 하면서 중요한 거 좀 칠대면서 해요. 책을 이거 어때? 괜찮아? 이게 더 셀 것 같은데? 그게 더 좋을 것 같아. 있어요? 하이라이트 하시면서. 얘 매일 펜 가수네. 예. 좀 이번 시간 아니면 이거 굉장히 무대워 이제 이 마지막이야 이거 하는 게. 광합성의 요인은 저 비타고 올라갈까요? 비동도 근데 중학교에서는 비 이상하면서 물로 누구 배웠다고요? 이렇게 나오죠. 예. 그러니까 과학의 3대 요인 물을 빼고 넣어도 돼요.
여기서 반드시 피가 누는 게 아니라 식물로 기준을 잡는 거예요. 물을 집어넣어서 상관없습니다. 자, 25분까지 시간 드린다고 했습니다. 네. 시간부터 좀 이따 다 시킬 거야. 뭐야? 방송 시험 설계하는 거예요. 네? 네. 찾아보십시오. 지금 방송 시험 설계에서는 자, 무엇과 무엇의 관계를 알아보는 시험할 거야. 시험 설계가 이렇게 놓을 수 있겠죠? 뭐 빛의 세기에 따른 광합성량을 비교해 볼 거야. 또 온도에 따른 광합성량을 비교해 볼 거야. CO2 농도에 따른 광합성량을 비교해 볼 거야. 어떻게 시험할래? 이렇게 놓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변이 통제에서 듣는 거죠. 변이 통제. 그래서 시험군을 잘 할 수가 있는가? 이렇게 되겠죠. 실험군하고 대조군하고. 지금 서울의 일부 학교는 오늘부터 이제 면접 시작했습니다. 출석 면접. 자, 3분 남았습니다.
뭐 읽어내는 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 답변하셔야지. 엔딩을 넣어. 어우, 감사합니다. 너 이거 다시 시켜줄게, 대신에. 예? 아, 오늘 윤서야 먼저 하고 싶은데요. 응? 윤서야 먼저. 왜? 만만하게 인수업이야? 왜 인수업을 자꾸 공부하는 겁니까? 만만하니까요. 아, 이게 만만하지 않는다. 예? 진짜 만만한 거 없지. 좀 약간 만만해 생겼어. 근데 일본이 좀 일본 누가 자꾸 일본이라고 그러니까 물론 오전에 스시 먹고 왔고요. 샤프를 일본제를 사긴 샀지만 일본이라고 노리는 건 아니죠. 물론 조금 일본 축구대 비슷한 거 하고 하지만 네. 자, 일단 다 됐습니다. 25분 다 됐고요. 자, 지금 여러분이 답변하시는 것은 라이브 생중계로 유튜브에 다 생중계 되고요. 예, 이걸 붙이겠습니다. 예. 오늘 이제 CF 들어오겠네. 뽑아도 돼요? 예? 저 뽑아도 돼요? 왜 거요? 저희 꽂으면 너의 목숨도 꽂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언제나 그렇듯이 항상 처음은 윤석이가 시작하죠? 예, 머리 몇잘 나왔고요, 그렇죠? 머리 어떤 용실에 대해서 했어요? 머리? 원래 가본 어떤 용실이요? 안 가시고 아니요. 어떤 미용실이야? 안 가시고 아까 저 미용실 이름이 어떻게 돼요? 안 가시고 있어. 왜요? 저 거기 가면 자, 윤석이 자, 광합선에 대해서 아는 데라고 하시냐고요? 광합성이란 식물이 비에너지를 사용하여서 연료체 속에서 이산화탄소와 물을 이용하여 포도당과 산소를 생산해내는 것입니다. 이 광합성의 의의로는 물과 이산화탄소를 사용하여 포도당과 같은 양분을 만들어내는 것, 그리고 비에너지를 포도당 속의 화학 에너지로 조성하여서 모든 생물이 이용할 수 있는 에너지를 만드는 것, 그리고 광합성 과정에서 생물이 호흡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산소를 만들어내는 것이 있습니다. 광합성의 요인으로는 빛의 세기, 이산화탄소의 농도, 온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산화탄소, 그 다음에 빛의 세기, 온도가 각각 식물의 광합성량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설명할까요? 빛의 세기가 세질수록 식물의 광합성량이 증가하다가 광파점을 넘어서는 순간 빛의 세기가 증가하여도 식물의 광합성량이 일정해지게 됩니다. 이산화탄소의 농도 또한 마찬가지로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광합성량이 증가하다가 일정 수준을 넘어가면 광합성량이 그대로 유지되게 됩니다. 그러나 온도에서는 온도가 증가할수록 광합성량이 급격하게 증가하다가 약 40도 정도의 식물 속 효소가 반응할 수 있는 온도를 넘어서게 되면 단백질의 변성이 일어나게 되어서 광합성량이 급격하게 줄게 됩니다. 예, 근데 빛의 세기가 증가할수록 광합성이 계속 증가하지 않고 광파점이 있는 이유가 뭐겠죠? 식물 안에서 빛과 빛 에너지와 반응하여서 광합성을 할 수 있는 영록제와 영록소의 개수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빛의 세기가 증가하다가 광파점을 넘어서는 순간 광합성량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동현 광합성이 뭐죠? 광합성은 자, 그럼 그 다음에 증가자를 준비해요. 부담입니다. 네, 여기 이렇게 돌아가면 되죠. 식물에서 비에너지를 받아가지고 이산화탄소와 물이 공급되었을 때 그것을 포도
합니다. 광합성의 의의로는 광합성이 양분을 합성하는 것과 산소를 생산을 해가지고 모든 세포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고, 또 광합성에서는 빛에너지, 우리가 잘 사용하지 못하는 빛에너지를 모든 생물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화학에너지로 바꿔주는 의의가 있습니다. 광합성의 요인으로는 온도, 빛의 세기, 물 등이지만 가장 중요한 3대 요인으로는 빛의 세기와 온도와 CO2의 농도가 있습니다. 빛의 세기가 증가할수록 광합성량은 증가하지만 한 일정 수준의 광합성에 도달하게 되면은 그 점을 넘어간 순간 광합성량이 일정해지게 되고, CO2의 농도도 마찬가지로 CO2의 농도가 증가하더라도 또 일정한 순간에 다다르면 광합성량이 일정하게 유지되게 됩니다. 또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은 초반에는 분자의 운동이 활발하지 못하기 때문에 광합성량이 적지만 30도에서 40도에 다다를 때 광합성량이 최대로 높아지고, 그 이유는 광합성량이 급격하게 낮아지게 됩니다. 그 낮아지게 되는 이유는 바로 단백질의 변성 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오케이. 자, 광합성에 대해서 아름다운 더 설명해요. 광합성이란 식물이 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이산화탄소와 물로 포도당과 산소를 만들어내는 과정입니다. 광합성의 의의로는 이산화탄소와 물을 재료로 생물의 에너지원이 되는 포도당과 같은 양분을 합성하는 양분의 합성과 생물이 직접 이용할 수 없는 태양의 빛 에너지를 포도당 속의 화학 에너지로 바꾸어서 저장함으로써 생태계를 구성하는 모든 생물이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에너지의 전환. 그리고 마지막으로 광합성 과정에서 생산.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단회는 준비하시고요. 자, 그 다음 민호 광합성에 대해서 아름다운 거 설명을. 광합성이란 물과 이산화탄소를 이용하여 산소와 포도당을 빛 에너지를 이용하여 물과 이산화탄소로부터 산소와 포도당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광합성의 의의로는 태양의 빛 에너지를 에너지원이 되는 포도당으로 바꿔주는 것, 생명체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산소를 제공하는 것, 태양 에너지를 이용하여 에너지원이 되는 포도당을 합성하는 것이 있습니다. 광합성의 3대 요인으로는 온도, 빛 에너지, 이산탄소의 농도가 있습니다. 빛의 세기가 증가할수록 올라가는 경향을 보이다 일정한 지점에 도달하면은 일정한 광합성이 아주 일정해지는 경향을 보이는데, 그것은 식물에 있는 영양체의 양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산화탄소의 농도도 올라갈수록 광합성량이 오케이, 여기까지. 그 다음 거 준비하시고요. 그 다음 광합성에 대해서 아름다운 거 설명해요. 식물이 빛 에너지를 이용하여 이산화탄소와 물을 포도당과 산소로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광합성의 의의로는 양분 합성, 에너지 전환, 산소 생성 등이 있는데요. 양분 합성으로는 이산화탄소와 물을 재료로 생물의 에너지원이 되는 포도당과 같은 양분을 합성합니다. 그리고
에너지 전환 같은 경우는 직접 사용할 수 없는 태양 에너지를 포도당 속에 화학 에너지로 바꿔 저장함으로써 생태계를 구성하는 모든 생명체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합니다. 산소 생성은 과학성을 통해 산소를 생성하여 생물들이 숨을 쉴 수 있게 합니다. 과학성을 일으키는 주된 요인으로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빛의 세기, 두 번째 이산화탄소의 농도, 세 번째 온도가 있습니다. 빛의 세기는 증가할수록 과학성의 양도 똑같이 증가하게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과학성 양이 증가하지 않고 일정한 그래프 경향을 보입니다. 그 이유로는 그래프가 방과점에 도달하기 때문에 일정한 것이고,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커질수록 과학성의 양도 똑같이 늘어나게 되지만 어느 순간 때부터는 과학성 양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온도도 똑같이 온도가 높아지면 광합성 양도 높아지지만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광합성 양이 오케이, 여기까지. 그 다음 증산작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봐요. 증산작용 준비하시고요. 예, 형 증산작용입니다. 증산작용은 식물체 안에 있는 물이 수증기로 증발되어서 잎의 표면에 있는 기공을 통해 배출되는 현상입니다. 이 기공은 잎의 표면에 있는 구멍으로 한 쌍의 공변세포로 들어서 있는데, 이 공변세포 속에는 영목체가 존재하기 때문에 광합성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결과로 빛이 비치면 공변세포 속 영목체에서 광합성이 일어나게 돼 포도당의 농도가 증가하게 되고, 주변에 있는 세포에서부터 산소 현상 때문에 물을 흡수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공변세포가 팽창하게 되고 기공이 열리면서 증산작용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증산작용의 의의로는 첫 번째로 식물체 내부에 물이 상승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증산작용은 뿌리에서 흡수한 물을 잎까지 끌어올릴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식물체의 온도를 조절합니다. 증산작용을 통해 물이 기화될 때 기화열 흡수를 통해 식물체의 온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증산량을 조절함으로써 식물체 내부에 있는 수분량이나 물질의 농도를 조절하기도 합니다. 증산작용이 잘 일어나는 조건은 대체로 빨래가 잘 마르는 조건과 비슷합니다. 온도가 높을 때, 빛의 세기가 쓸 때, 바람이 잘 불 때, 습도가 낮을 때 등등이 있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지금 다 한 바퀴 돌았을 때 가장 만족도가 높은 친구는 윤섭이에요. 윤섭이 제일 잘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 드냐면 외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얘가 알고 있는 걸 표현한다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다른 친구들은 겨우겨우 외워서 겨우겨우 한 발짝 한 발짝 뛰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나만의 느낌 아닐 거야. 여러분도 객관적으로 다른 친구의 예를 들어보면 쟤는 그냥 외워서 저기 뭐 뜻이 모르냐 외워서 겨우겨우 하는 것 같아 라는 느낌이 드는 친구가 있고, 어떤 친구는 아는 걸 표현하는 것 같은 친구가 있을 것 같아요. 면접과도 똑같습니다. 물론 제가 이 인원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누구는 잘하고 누구는 그렇지 않고 이렇게 말하려면 그렇습니다만 있는 그대로 말을 할 수밖에 없죠. 윤섭이가 알고 있는 설명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직 다른 친구들은 조금 더 좀 분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걸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도민한테 기대가 많이 큽니다. 예. 자, 도민스, 증산작용에 대해서 아는 사람 설명해 보십시오. 증산작용이란 식물체 안에 있는 물이 수증기로 증발되어 잎의 표면에 있는 기공을 통해 빠져나가는 현상을 뜻합니다. 증산작용은 기공에 의해 나타나기 때문에 표피세포에 있는 기공을 통해 기공의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빛이 비치면 공변세포에서 광합성이 일어나고 주변 세포에서 물이 들어와 공변세포가 팽창하게 됩니다. 공변세포의 바깥쪽에 있는 벽이 더 더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공변세포가 바깥쪽으로 휘어지면서 기공이 열리게 됩니다. 이 기공이 열리는 과정은 주로 광합성량이 높은 낮에 일어납니다. 증산작용이 잘 일어나지 않을 때는 광합성이 잘 일어나지 않을 때와 같고, 공변세포에서 물이 빠져나가게 되면서 기공이 닫히게 됩니다.
증산작용이 잘 일어나는 조건으로는 빨래가 마르는 조건, 잘 마르는 조건과 비슷하며 빛의 세기가 강할 때, 온도가 높을 때, 습도가 낮고 바람이 잘 불 때 등이 있습니다. 증산작용의 의의로는 식물체 안에 있는 물의 상승의 원동력이 되고 또 식물체의 온도 조절, 식물체 안에 수분량 와 물질의 농도 조절이 있습니다. 그렇게 잘했어요. 아까보다 훨씬 좋아졌어요. 잘했습니다. 자, 요거 그 다음에 이제 준비하는데 광합성 시험 쪽이 뭐냐면 빛의 세기와 광합성량을 비교하는 시험을 한번 하고 싶어. 어떻게 할래?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또는 뭐 온도와 광합성량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고 실험하고 싶어. 어떻게 실험할래?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그럼 여러분 실험하고 이 단계 설명드립니다. 자, 그 다음으로 자 증산작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증산작용이란 식물체 안에 있는 물이 수증기로 증발되어 잎의 표면에 있는 기공을 통해서 배출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때 증산작용이 있는 기공은 한 쌍의 공변세포로 둘러싸여 있는데 이 공변세포에는 연모체가 있어서 빛이 비치면은 공변세포에 광합성이 일어나고 주변 세포에서부터 물이 들어와 공변세포가 팽창하게 됩니다. 이때 세포벽이 얇은 바깥쪽부터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공변세포가 바깥쪽으로 휘어지면서 기공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증산작용이 잘 일어나는 조건은 빛의 세기가 강하고 기온이 높고 습도가 낮고 바람이 잘 불고 식물체 내의 수분량이 많을 때 증산작용이 잘 일어나게 됩니다. 증산작용의 의의는 했나요? 거기는 아직 잘 아직 모르겠어요. 안 했나요? 네, 좋습니다. 민호, 자 증산작용에 대해서 한번 더 설명을. 증산작용이란 식물체 안에 있는 물이 수증기로 증발하면 기공을 통해 수증기가 빠져나가는 현상을 말합니다. 기공은 한 쌍의 공유세포를 둘러싸여 있고 이산화탄소와 산소가 드나들면 수증기가 밖으로 빠져나가는 역할을 합니다. 증산작용의 과정으로는 빛을 받았을 때 공유세포가 주변에서 공유세포로 물이 들어오고 또 공변세포가 팽창하게 되면 공변세포가 팽창하게 되면 자, 여기까지. 그 다음 거 준비해 주시고요. 그 다음 증산작용 설명해 주십시오. 증산작용은 식물체 안에 있는 물이 수증기로 증발해서 표피세포의 잎의 표면에 있는 기공을 통해서 밖으로 나가는 현상입니다. 증산작용은 기공의 여닫이로 인해 일어나는데요. 기공이 열릴 때는 빛이 비쳐 공변세포에서 광합성이 일어나고 그 세포에서 물이 들어와 팽창하는데 그 팽창에서 이때 세포벽이 얇은 쪽으로 휘게 되면서 기공이 열리게 됩니다. 증산작용이 잘 일어나는 조건으로는 빨래를 마를 때와 같이 빛의 세기가 강할 때, 온도가 높을 때, 습도가 낮을 때, 바람이 잘 불 때, 그리고 식물계 내에 수분량이 많을 때 있습니다. 증산작용의 의의로는 식물체 내부에 물을 상승시키는 원동력이 있고 식물체의 온도 조절, 식물체 안의 수분량과 물질의 농도 조절이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준비하겠습니다. 온도와 광합성량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고 시험하고 싶어요. 어떻게 시험하시겠습니까? 일단 시험관 A, B, C, D를 준비합니다. 시험관 A에는 20도씨의 물, 시험관 B에는 40도씨의 물, 시험관 A, B, C, D를 준비합니다. 시험관 A에는 20도씨, B에는 30도씨, C에는 40도씨, D에는 50도씨의 물을 넣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시험관에 같은
같은 양의 검정말을 넣으니 일정한 빛의 세기를 세우면서 발생하는 기포수를 관찰합니다. 광합성의 결과 산소기체가 생성이 되기 때문에 광합성량이 더 많은 경우 더 많은 기포가 생성될 것입니다. 거기 안에 CO2를 어떻게 공부할 수 있죠? 그 안에 사이다를 집어넣어요. 네. 날숨 죽으면 되잖아. 날숨. 물에도 말숨을 CO2도 넣지. 할수 있어요. 예, 쇼트도 넣습니다. 약간. 자, 그 다음. 자, 빛의 세계에 따른 광합성량을 비교 시험할 거예요. 어떻게 시험할 거예요? 광합성 빛의 세계 꼭 빛의 세계 왜, 너 뭘로 보죠? 그냥 CO2에 아, 또 똑같이? 아, 좋아요. 네, 알았습니다. 나는 우리 인서연이랑 똑같이 할 거예요. 뭐 이런 거죠. 예. 우리 쌍둥이에요. 막 이런 거죠. 닮았잖아요. 이런 거죠. 좋아. 아니 빛의 세계 지금 인설 비하신 겁니까? 이 인설을 닮았다는 거 지금. 아이 CO2에 네, 가겠습니다. 그렇죠. 인설은 안 나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좋은 건 어떻게? 자, CO2의 농도에 따른 광합성량 비교 실험 한번 본인 설계해 보십시오. CO2의 농도에 따른 광합성량의 비교 실험으로는 시험관 A, B, C를 준비하여 A에는 BTB 용액이나 메틸로렌지 용액, 페뇰프트라인 용액 등 산성 중성 염기성을 구별할 수 있는 용액을 넣어 일단 CO2를 공급하기 위해 숨을 불어넣습니다. 그럼 BTB 용액은 노란색을 띠게 됩니다. 그리고 B에는 검정말과 BTB 용액을 넣은 후 넣습니다. C에는 BTB 용액에 검정말을 넣고 알루미늄 박으로 감쌉니다. 그리고 빛이 잘 들어오는 곳에 놔둔 후 후에 확인을 해보면 A에는 노란색으로 똑같이 변화가 없고 B는 광합성을 하여 CO2의 농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BTB 용액이 염기성으로 바뀌어 파란색으로 너 지금 저 CO2 농도야 빛이야? 시험하는 CO2 농도 CO2 농도죠. 그럼 각 시험관마다 CO2의 농도를 달리해야죠. 그렇죠? CO2의 농도를 달리하는 방법은 날숨을 불어넣는 양을 뭐 차이를 좀 내겠습니다만 그건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NaHCO2를 집어넣는데 거기에 집어넣는 NaHCO3의 양을 다르게 해줘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빛이라든 어떤 좀 일정에 맞춰서 보시고 그 다음에 배종은 어떻게 해야 될까? NaHCO3만 집어넣고 식물은 집어넣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CO2의 감소 여부를 확인해야 되니까 디포스 확인해야 되고 자, 그 다음 빛의 세기와 광합성량 비교 시험 어떻게 설계할까요? 우선 시험관 A, B, C를 준비하고 그 A, B, C에 각각 BTB 용액을 넣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시험관에 숨을 불어넣어 CO2를 첨가해 주면은 BTB 용액은 노란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A는 그대로 두고 B와 C에는 검정말을 넣고 마지막으로 C에는 알루미늄 박을 씌웁니다. 알루미늄 박을 씌우고 빛을 비춰서 기다립니다. 그렇게 되면은 만약 빛의 세기에 따라서 광합성량이 변한다면은 B는 광합성을 했었기 때문에 기포가 올라오게 돼서 BTB 용액이 염기성이 되어서 초록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파란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C는 알루미늄 박을 씌웠기 때문에 빛을 받지 못하여서 그대로인 산성으로 노란색을 띠고 A는 식물이 검정말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노란색으로 유지가 됩니다. 오케이, 좋아요. 잘했어요. 근데 이제 세 분 하셨는데 할 때 변화줘야 되는 거와 그다음에 일정이 맞춰줘야 되는 것은 반드시 업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가장 체크 포인트가 뭐냐면 변이 통제예요. 무엇을 조작변을 두고 무엇을 통제변을 둬야 될지가 가장 중요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걸 반드시 업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대종과 실험 부분
가서 배치가 되고요. 자, 그 다음 민우. CO2 농도에 따른 광합성량을 비교해 보실까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일단 시험관은 A, B, C 세 개를 준비합니다. 각각의 시험관에는 빛의 색이 농도를 일정하게 가해준 뒤 CO2의 농도만 조절하며 실험을 관찰해 볼 것입니다. 시험관 A에는 아무런 이산화탄소를 주어주지 않는 대조건을 만들고, 시험관 B에는 1%의 탄산수소 나트륨, 시험관 C에는 2%의 탄산수소 나트륨을 첨가해보며 실험을 관찰해봅니다. 그러면 시험관 C에서 실험 결과까지는 뭐 말할 게 없습니다만, 그러고 나서 광합성량을 어떻게 체크할 건가까지만 말씀하시면 돼요. 일정한 시간 동안에 발사하는 기록 수를 세서 광합성량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 뭐요 지금? 추구작품이요? 자, 빛의 생기에 따른 광합성량 비교 시험 한번 설계해봅니다. 크기와 같은 실험관 A, B, C를 놔두고 그 안에 PB 용액을 용액을 넣고 같은 양의 이산화탄소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A에는 아무것도 넣지 않고 시험관 B와 C에는 검정말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실험관 C에는 알루미늄 박을 씌웁니다. 그리고 실험관 A에는 뭐요? 실험관 A는 밝기가 0으로 비추고, 실험관 B에는 밝기가 5로 비추고, 밝기가 5인 됐습니다. 여기까지. 네. 자, 페이지 206페이지. 206페이지. 자, 심내호흡입니다. 심내호흡인데 세포호흡이라고 이제 좀 우리가 단어를 정해서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세포호흡인데 세포의 정의와 장소죠. 자, 세포흡이 일어나는 장소는 바로 뭐야? 미토콘드리아죠. 마이토콘드리아. 미토콘드리아 일어나는 방이고, 얘는 광합성과 정반대입니다. 그러니까 C6H12O6를 분해시키는 거죠. CO2와 형태로 분해하는 겁니다. 아까 말했듯이 이 글루코스라고 하는 것은 유기물이고요. 유기물이고 CO2는 무기물입니다. 그래서 글루코스 같은 유기물을 CO2와 분리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를 얻는 과정이 바로 세포이고, 이곳이 일어나는 장소가 바로 미토콘드리아 또는 마이토콘드리아입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식물이라고 하는 거 보면, 자, 식물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가치예요. 그러니까 동화작용도 할 수 있고 이화작용도 할 수 있는 거지. 자, 동화작용도 할 수 있고 이화작용도 할 수 있어. 동화작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화작용할 수 있는데, 동화작용이라고 하는 뭐냐면 광합성이야. 그러니까 CO2, H2를 이용해서 포도당 만들고 산소를 만들면 되고요. 이화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생복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반대로 포도당을 산소와 겹쳐서 이걸 분해시킨 거죠. 그래서 이산화탄소와 물로 분해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거야. 이 과정에서는 흡열 과정에서 에너지가 들어갈 것이고요. 에너지가 이건 발효 과정이니까 에너지가 밖으로 빠져나오겠지. 동화작용, 이화작용인데 이 식물은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어. 따라서 이 식물은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혼자서 잘 먹고 잘 살아. 그래서 뭐라고요? 그렇지. 독립, 영양, 생물력. 이 두 가지 다 하는 거야. 일단 독립영양생물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이기 때문에 제가 빨간색 썼고요. 자, 동화작용을 하게 되면 이때는 CO2를 아니면 흡수가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화작용, 세포흡을 할 때는 반대로 CO2가 되니까 방출되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이 동화제곱 광합성은 언제 해? 낮에. 이화작용 항상 해요. 얘는 항상 합니다. 그러니까 CO2를 방출하는 반응은 항상 진행되는 것이고 CO2를 흡수하는 동화작용, 즉 광합성은 낮에만 하는 거야. 그래서 낮과 밤에 따라서 기체 출입 방향이 좀 달라져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다 정리하려고 많은 점이 없습니다. 여기다 줄까? 자, 낮 겁니다. 낮에 그 식물체를 보게 되면 그 식물체는 CO2를 흡수해요. 얘가 CO2를 흡수한다는 얘기는 얘는 광합성만 한다는 얘기가 그렇지 않겠죠. 이 식물이 하는 광합성량과 세포 호흡량을 봤을 때 어느 쪽이 더 많은가? 광합성량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기에는 CO2 흡수한 것처럼 보게 되겠지. 그 다음에 깜깜한 밤중에는 CO2를 방출하게 되는데 이 CO2를 방출하는 이유는 세포 호흡할 때 세포 호흡이 광합성보다 많은 것이고 시계가 위에서 떨어졌어. 갑자기 하늘에서 시계가 떨어졌는데 이름을 영어로 이제 득템이라고 그러죠. 오, 시계도 떨어졌어. 근데 시계 너무 구려서 뭐 지샤고 쓰시기 때문에 그래서 광합성 거의 0에 부족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 설명하십니다. 기체 출입에 대해서 설명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포 호흡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가지예요. 세포의 정의, 그 다음에 기체 출입. 광합성의 생물의 이동과 사용과 뭐야? 설명했잖아. 묻지 말죠. 말로? 그러면 저기 이따가 한번 형이 한번 대표를 한번 예? 아니 동일이 네? 왜 종류만 넣으시죠? 기체 출입 과정. 자, 책 한번 보겠습니다. 페이지 206페이지에 자, 호흡이라고 있습니다. 호흡의 정의, 밀리번의 호흡 있죠? 자, 호흡의 정의 여기 나와 있는 걸 여러분의 방식대로 문장을 맞춰서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207페이지 4번에 보면 기체 출입이 있습니다. 기체 출입 읽어보시고 그 낮과 밤에 따라서 여러분이 기체 출입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체 출입 과정 별로 어렵지 않죠? 이번 샘플을 몇 명만 간단히 시켜보고 기체 출입 과정이 동화작용, 이화작용, 낮과 밤에 따라서 기체 출입이 어떻게 가는지 간단히 설명해요. 그건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이걸 내가 왜 설명했을까? 이걸 이해시키기 위해서. 안 그러면 그냥 외울 거 아니야. 그냥 뭔 뜻인지 모르고 설명해 주기 위해서 했습니다. 아니면 저걸 설명 과정에서 요거 답변을 받으면서 이것도 찾아나오면 되겠죠. 친구들은 광합성 호흡이랑 독립형의 생물로서 광합성과 세포를 동시에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거는 뭐 어렵지 않기 때문에 아까 중간에 좀 힘줬던 친구들 있죠? 그 친구들 위주로 한번 다시 한번 기회 드릴 거고 힘줬던 친구? 나인데? 이럴 거 아니야. 아까 설명하다 흥신애 드렸죠? 이 친구들. 자, 바로 시간 가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좀 더 시간 드려야 되나? 좋습니다. 3분 정도 시간 드리겠습니다. 오늘 현재 56분이고요. 예, 일부 정각까지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중간에 흡연서 지금 본인 스스로 잘 알겠죠? 예, 본인 보시면 그렇지. 자.
윤석이를 외울 때 입이 막 움직이거든요. 자, 그래서 입을 말해보면서 이렇게 외우고 있어요. 난 지금 눈으로만 배우고 있고요. 그러니까 입으로 이렇게 중얼중얼 어떻게 외우는데 훨씬 도움이 됩니다. 어차피 말로 해야 되다 보니까 눈이 안경은 아니면 눈으로 안경을 제가 입이 안경이 된다. 예, 물론 못생긴 입은 제외하고요. 그래도 네 입이 못생겼다는 뜻이 않아. 자, 그러니까 전시회 동물이 또 부임시키는 건가요? 오, 저 어깨 쭉 피자. 자, 어깨 쭉 피자. 아까 나도 피자 먹었어요. 이거 피자라고? 스시나 알겠지. 자, 시간 2분 남았네. 시간 지켜도 여기 이건 외우지 마시고요. 책 보고서 본인의 언어로 외우시면 좋습니다. 예, 시간 됐습니다. 자, 시작을 하겠습니다. 민호, 자, 빛의 세계에 따른 식물의 기체 출입 관련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식는 거죠? 빛의 세계가 낮과 반이죠. 야, 진짜. 싸구리가. 자, 감사합니다. 낮에는 빛의 세계가 세기 때문에 광합성량보다 호흡량이 많아 외관상으로 산소를 분출하고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밤에는 빛의 세계가 거의 없으므로 거의 호흡만 일어나 산소를 흡수하고 이산화탄소를 방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케이. 근데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가면 뭘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광포화점입니다. 그렇죠? 또 보로 시작하는 거. 가위바위보 보는 거야? 아니야, 그건 말고. 오상 처음 들어요? 들었죠? 자, 그 다음에 자, 서원스. 자, 식물의 기체 출입 과정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호흡은 낮과 밤 상관없이 항상 일어납니다. 하지만 광합성량은 빛의 세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낮에는 태양이 떠 있어 빛의 세기가 있기 때문에 광합성량이 호흡량보다 많으면 이산화탄소가 흡수되고 산소가 배출됩니다.
하지만 빛의 세기가 감소하여 광합성량과 호흡량이 같으면 외관상의 출입은 없습니다. 밤에는 태양이 떠있지 않기 때문에 빛의 세기가 없어 광합성이 일어나지 않고 그러면 호흡만 일어나므로 식물은 산소를 흡수하고 이산화탄소를 방출합니다. 뭐 기체 출입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식물에서의 기체 출입은 호흡은 항상 일어나지만 광합성량은 빛의 세기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낮과 밤에 출입하는 기체가 달라집니다. 낮 동안에는 광합성과 호흡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이때 빛의 세기가 충분히 강하기 때문에 광합성량이 호흡량보다 많으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방출합니다. 하지만 이때 빛의 세기가 약해서 광합성량과 호흡량이 같으면 외관성 기체 출입이 없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광합성이 일어나지 않고 호흡만 일어나기 때문에 식물은 산소를 흡수하고 이산화탄소를 방출합니다. 자, 그 말 했더니 또 윤석이가 준비해도 왜 난 안 시켜주고 그래요? 막 눈도시 막 시키잖아요. 네, 그래도 동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야, 우리 식물 기체 출입에 대한 설명해 봐. 식물에서의 기체 출입은 낮에서는 광합성량이 많기 때문에 호흡보다 광합성량이 많아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는 것보다 산소가 배출되는 양이 많습니다. 또 낮을 세분화하여 두 가지로 나눈다면 빛의 세기가 매우 강하게 되면 광합성량이 호흡량이 같은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만약에 약한 빛이 들어오게 된다면 광합성량과 호흡량이 같다고요. 외관상 기체 출입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두 번째로 밤에서 확인을 해볼 때는 빛의 세기가 없기 때문에 호흡만 일어납니다. 호흡만 일어난다면 식물에서는 산소를 흡수하고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는 현상을 보입니다. 좋습니다. 알았어. 왜 딴 사람 집에서 안 시켜주냐고 윤석이가 막 눈을 홀기고서 막 따가워 죽겠어. 막 따끔따끔거려 막 눈을 홀기고 지금 나 비하시킵니까? 왜 저 뒤에 있는 동이 쉬어주고 나랑 왜 안 쉬어주고 나도 하고 싶어 죽겠는데 보이고 있어. 네, 윤석이. 자, 식물의 기체 출입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식물은 독립영양 생물로서 광합성과 호흡을 둘 다 하게 되는데 광합성을 할 때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방출하며 호흡을 할 때는 산소를 흡수하고 이산화탄소를 방출합니다. 낮의 경우를 보면 강인 빛이 있을 때는 광합성량이 호흡량보다 많기 때문에 전체적인 기체 출입을 보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방출하게 됩니다. 그러나 약한 빛이 있을 때는 광합성량과 호흡량이 같기 때문에 외관상의 기체 출입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반면에 밤의 경우를 보면 빛이 비춰지지 않기 때문에 광합성을 하지 않게 되고 호흡만 일어나므로 산소를 흡수하고 이산화탄소를 방출하게 됩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됐지 이제? 그럼 안 숨다가 막 눈을 끌리고 무서워 죽겠어 막 따끔거려 막 여기 한 때려갖고 여기 상처가 났어. 자, 그 다음 페이지 봅니다. 페이지. 자, 페이지 12페이지네요. 생물체의 구성장제 영역으로 페이지 넘어가서 12페이지입니다. 212분 지나서 다시 12페이지 되는 거 맞죠? 자, 이거 한번 보자. 자, 생물의 구성장제인데 자, 세포가 있고요. 자, 세포가 있으면 세포도 한번 정의를 만들어 볼 필요가 있어. 자, 세포는 생물을 구성하는 기능적 구조 기본 단위. 세포, 우리 책에 세포 나와 있죠? 자, 세포 정의하는 거 보자. 세포, 생물체 구성하는 기본 단위 나와 있습니다. 자, 세포라고 하는 것은 생물체 구성하는 기본 단위 또는 생물체 구성하는 기능적 구조적 기본 단위 이렇게 정의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세포가 보게 되면 뭐가 될까? 조직이 되겠지. 우리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세포들, 비슷한 세포들의 집합체를 이루는 조직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직이 보게 되면 기관이 되겠지? 그럼 기관은 어떤 설명을 할 수 있을까? 기관은 여러 개의 조직이 모여서 무엇을 나타낼 때?
능을 나타낼 때. 얘는 기능으로 적용됐어. 기능. 얘는 기능을 가지고 있을 때. 얘는 비슷한 제품. 비슷한 세포고 비슷한 세포를 조직이라고 부르고 여러 개의 조직이 모여서 기능을 나타내는 기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개의 기관이 오게 되면 개체가 되겠지. 자, 개체라고 하는 것은 독립적인 생명 활동을 할 수 있을 때, 독립적인 생명 활동을 할 수 있을 때 이걸 바로 개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생물의 유적 구성 단계를 이렇게 네 단계로 구분할 수 있고, 여러분들 반드시 조직이 무엇이고 기관이 무엇인지는 반드시 설명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생물의 구성 단계, 유적 구성 단계를 동물이나 식물에 따라 좀 구분할 수 있겠죠. 동물, 식물이 있는데, 자, 동물, 식물 있고, 자, 동물은 특히 어떤 단계가 발달되어 있다. 얘는 기관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다라는 특징이고, 얘는 특히 조직이 발달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동물은 새부터 쭉 와서 기관이 있고 비슷한 기능을 하는 기관들의 집합체를 뭐라 불러? 기관계라고 해서 또 별도로 종류일 수도 있겠죠. 자, 조직은 세포들이 모여서 조직을 만들고요. 또 비슷한 역할을 하는 조직들이 모여서 조직계를 만듭니다. 그래서 동물은 기관이 발달되어 있고 식물은 조직이 발달되어 있다는 거. 네, 이걸 줄여버리자. 기관, 조직. 오늘 내가 독립운동을 하신 줄 모르고 진짜. 네. 자, 이거 이해하시겠죠? 이거 한번 말 만들어 봅니다. 지금 만들어 봅니다. 자, 페이지 12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 한번 다 설명하시면 됩니다. 이거 식물에 대해서. 자, 12페이지 한번 쭉 읽어보시고. 14페이지까지 한번 쭉 읽어봅니다. 쭉 읽어보고 이거 설명할 수 있습니다. 왜 한번 읽어보라고 했냐면 읽어볼 수 있잖아. 그럼 네가 알고 기관계 한번 예를 들어봐. 어떤 게 기관계야?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 예를 들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여러분이 몇 가지 익혀야 되니까 그럼 뭐 말로 표현할 수 없겠으나 물어보면 답변할 수 있어야 되니까 14페이지까지 한번 눈동자 치고요. 읽어봅니다. 한 2명 정도만 하시고 봅니다. 2명만 시킬 거야? 자, 이건 어렵지 않죠? 민호 준비했나? 네, 민호 아직 다 안 보고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 중요한 거 본인이 이건 써먹어야지 하는 것도 좀 체크하시고 성공률 없으면 성공률 드릴게요. 그렇죠? 네, 예, 혹시 성공률 안 써? 너 건 안 쓰겠네. 형은 그냥 안 써봐서 그래. 한번 형은 그냥 먼저 몰라서 잘. 자, 민호 준비됐나요? 민호 준비됐나? 자, 민호. 자, 생물의 구성 단계, 생물의 유적 구성 단계에 대해서 아무데나 설명해봐요. 세포, 조직, 기관, 개체로 이루어져 있으며 세포는 생명
생명체를 이루는 가장 기본 단위이며 조직은 세포가 모여서 만들어진 것. 기관은 조직에 모여서 만들어진 것으로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여. 오케이, 좋아. 잘 됐다. 일시정지. 자, 지금 이제 민우가 설명했잖아. 이런 설명했는데 지금 민우는 이렇게 설명했어요. 생물 구성관은 세포, 조직, 기관, 개체 구성되어 있고, 세포는 생물 구성하는 기본 단위고, 조직은 비슷한 세포들의 모임이고, 기관은 특정한 기능을 갖고 있는 그 기관, 조직의 합체를 기관이라 한다 이렇게 했어, 그렇지? 이렇게 해도 상관없는데 그렇게 하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겨우겨우 외워서 나가는 듯한 느낌이죠. 외워서 나가는 느낌. 그래서 아마 미루가 이렇게 바꿔보면 어떨까 싶어. 생물의 유적 구성 단계는 생물을 구성하는 기본 단체인 세포들이 모여 비슷한 세포들이 모였을 때 이를 조직이라 합니다. 이러한 비슷한 세포들의 모임인 조직이 여러 조직이 모여 특정한 기능을 나타낼 때 이를 기관을 하며 이 기관들이 모여서 안에 동적인 생명 활동을 할 수 있는 개체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두 개의 문장을 하나로 끼워 맞출 수가 있고 마치 어떤 느낌이 드냐면 설명하는 듯한 느낌이 들잖아. 근데 지금 민우는 이걸 겨우겨우 떠듬떠듬 나가니까 외워서 겨우겨우 끼워 맞춘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한번 바꿔보는 게 어떡하실까요? 그럼 다음 편에서 시켜볼게요. 그동안 시간적 여유를 벌기 위해서 민우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벌기 위해서 다른 친구들도 공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를 시키면 좋을까? 누구 시켰으면 좋겠어? 민우한테 물어보고. 똑같이 동민이? 왜? 민우가 동민이 시키는데? 내가 마음대로 말해. 동민이가 시키는 거 마음대로 했어. 예? 아니야. 민우가 시키라 해서 동민이. 그치? 봐봐, 맞다 그러잖아. 왜 끊었어? 그럼 내가 시작해 물어볼게. 이거 좀 동식이라고 맞죠? 네. 맞죠? 네. 왜 답을 안 해? 저기 딴 애를 시키는 거에 대해서 동민이 말고는. 오케이. 자, 동민이. 자, 생물의 유기적 구성 단계에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생물의 유기적 구성 단계는 세포 생물에서 생물을 가장 잠깐만, 딴 식으로 시키겠습니다. 자, 눈놈 생물의 유기적 구성 단계에서 설명해봐요. 생물의 구성은 세포, 조직, 기관, 개체로 되어 있고 세포는 생물체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이고 조직은 모양과 기능이 비슷한 세포들이 모여서 조직을 구성하고 기관은 그 여러 조직들이 모여서 일정한 형태를 이루어서 만든 것이 기관이고 그리고 여러 기관이 모여서 생명 활동이 가능한 생명체를 개체라고 합니다. 그리고 동물의 기관 같은 경우에는 기관에서 기관계가 발달되어 있고 식물 같은 경우에는 보고 인들한 게 아니라 설명을 해야 되는데 동물의 기관 같은 경우에도 이 동물의 기관을 그냥 바로 그냥 읽었습니다. 그렇죠? 이거 의미를 지금 잘 이해 못 하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서원스. 옛날에 한 10여 년 전에 우리나라에 유명한 아이돌 원더걸스가 있었고요. 우리한테는 서원스가 있습니다. 서원스. 자, 생물 유기적 구성 단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다세포 생물에서 생물체를 구성하고 있는 가장 기본 단위는 세포. 모양과 기능이 같은 세포들로 이루어진 조직. 그리고 여러 종류의 조직이 모여 만들어진 기관, 특정 역할하는 기관, 독립적인 형태를 띠는 개체가 있습니다. 식물체 구성 단계로는 세포, 조직계, 기관, 개체가 있는데요. 세포에는 식물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 단위가 있고 조직에는 분열 조직과
연구 조직이 있는데 분열 조직은 예, 여기까지 잘하셨어요. 좀 뭔가 자세히 설명해봐 밟은 치고 모습 매우 좋았습니다. 예. 근데 좀 전에 서원스한테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 두 가지가 등장했죠. 독립이라는 단어가 등장했고요. 그렇죠? 우리 한국의 독립을 반대하는 건 아니죠. 그다음에 분열이라는 단어가 또 등장했습니다. 그렇죠? 뭔가 이 메시지적인 단어 같은데. 분열 조직이니까 아니 연구 조직 아니에요. 아, 연구식으로 하겠다. 자, 그다음 자, 윤석. 생물의 구성 단계는 크게 세포, 조직, 기관, 객체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세포는 생물체를 구성하는 기능적 구조적 기본 단위이며 이렇게 비슷한 세포가 모인 것을 조직이라 합니다. 이 조직이나 조직계가 모여서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단계가 기관이며 이 기관이 모여서 생명활동을 하는 독립된 생명체를 만든 단계를 객체라고 합니다. 그러나 동물과 식물에 있어서 이 단계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식물의 경우에는 조직이 발달하여서 몸 전체에서 공통된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들이 모인 단계인 조직계라는 것이 존재하며 그 예로 표피 조직계, 관다물 조직계 등이 있습니다. 동물의 경우에는 기관이 발달하였는데 몸 전체에서 연관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들이 모인 기관계라는 단계가 존재하며 그 예로는 신경계, 수능계 등이 있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좀 전에 이제 윤석을 보고서 미는 거 그것도 못해? 봐봐. 내가 하는 거 좀 봐봐. 그래서 이제 미는 거 한번 하는 거죠? 예. 왜요? 아, 윤석하는 거 보니까 고개 절레절레. 아, 저거 아니다. 아, 알겠습니다. 예. 도전을 하시겠다. 네. 나는 이게 쌍맞춤이 쌍맞춤이지. 자, 좀 전에 윤석하는 거 잘 봤죠? 예. 어떻을까요? 별거 아니라죠. 아, 별거 아니다. 이게 아니다. 아니죠. 아닌 것 같아. 좋습니다. 자, 민우. 자, 생물의 구성 단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생물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 단위인 세포들이 모여 조직을 이루고 조직이 모여 기관을 만들고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갑니다. 생물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 단위인 세포들이 있고 그 세포들이 모여 조직을 만들면 그 조직들이 모여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 되고 그 기관들이 모여 독립된 생명활동을 하는 개체가 됩니다. 식물에서는 조직이 발달하여 조직계가 있고 동물에서는 기관이 발달하여 기관계가 있습니다. 조직계의 예로는 표피 조직계가 있고 기관계의 예로는 소화계가 있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유세 봤나? 거 봤죠? 어떤 것 같아요? 이따 옥상 열어볼게요. 미국 얼마 무슨 소리 모르구만. 자, 영양소. 자, 페이지 봅시다. 영양소 갑니다. 영양소 페이지 15페이지입니다. 15페이지. 자, 영양소 간단하지. 영양소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딱 두 가지라는 거 알겠죠? 뭘 할 수 있어? 3. 대영양소하고 또 3. 부영양소하고 두 가지가 존재한다. 여러분, 그만 알 수 있습니다. 그럼 3대 요양과 3부 요양을 구분하는 가장 큰 기준은 뭐야? 에너지의 유입니다. 에너지의 유. 그래서 3대 요양은 에너지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에너지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에너지원을 사용될 수 있는 거고 3부 요양은 에너지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해를 한번 들어볼까? 자, 예를 들면 이쪽 3대 요양은 뭐가 있냐?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있고 그래서 3부 요양은 뭐가 있어? 물, 비타민, 무기염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먼저 단백질부터 한번 보자. 자, 단백질인데 자, 단백질은 그냥 우리 몸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에너지원이면서 우리 몸의 에너지원으로서 그 다음당 얼마를 낼 수 있어? 4kcal 정도 에너지를 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우리 몸에서 에너지원 신고가 더불어서 또 뭘 쓰여? 우리 몸에서 주로 그렇죠. 체구성 물질을 쓰는 거죠. 우리 몸을 구성하는 체구성 성분으로 씁니다.
그다음에 단백질 구성하는 기본 단위체는 뭐야? 산소, 수소, 산소, 질소. 그렇죠. 촌이죠. 그러니까 구성 원소는 CHON인데 여기까지 언급 안 하면 좋아. 이것들이 뭐여서 단백질 구성하는 기본 단위체를 만들잖아. 그게 뭐야? 아미노산. 아미노산의 기본 단위체고요. 이 아미노산이 길게 배열되어서 이 배열 순서에 따라서 아미노산의 배열 순서에 따라서 입체 구조가 이루어져요. 이 입체 구조에 따라서 기능을 갖게 되는데 우리는 그 기능을 갖고 있는 입체를 우리는 바로 불러 단백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단백질을 하게 되면 딱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아미노산의 배열 순서와 입체 구조가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단백질을 표현하는 하나의 심리처럼 있잖아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묻겠죠. 그럼 단백질 우리 몸에서 구체적으로 쓰이는 얘가 뭐가 있어? 우리 몸에서 단백질 뭐 있어? 그러기에 말입니다. 이러면 안 되겠지? 자, 뭐가 있는 거죠? 효소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근육도 있고요. 그죠? 머리카락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나쁜 병원체가 들어오게 되면 나쁜 병원체 때려잡는 물질이 있어요. 항체. 항체라고 하는 것도 역시 단백질입니다. 다 단백질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야, 우리 몸에 단백질 구체로 뭐 있어?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야, 단백질이 우리 몸에서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 기능적인 면에서 한번 이야기해봐. 한다면, 먼저 헤모글로빈이 있어요. 헤모글로빈이 어디서 역할하지? 산소 운반하죠. 운반자인 거죠. 그 다음에 효소는 어떤 기능을 할까? 우리 몸에서 조절을 잘 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항체라고 하는 어떤 역할을 할까? 우리 몸을 보호하는 작용입니다. 그렇죠? 이런 예를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단백질 정감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단백질을 검출하는 반응이 무슨 반응이야? 율의 반응. 율의 반응소. 자, 그다음 두 번째 탄수화물. 자, 탄수화물은 우리 몸에서 주 에너지원입니다. 주 에너지원이고 얘들 역시 그다음 4kcal 정도 에너지를 낼 수가 있고요. 얘는 주된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섭취하는 양에 비해서 우리 몸을 구성하는 비율은 어때요? 매우 낮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탄수화물이 뭔데? 탄수화물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단당류라고 불러요. 단당류를 기본 단위로 하는 모든 물질을 바로 뭐라고요? 탄수화물이라고 해요. 탄수화물, 단당류 기본 단위로 합니다. 그래서 이 탄수화물 종류는 단당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당류도 있고, 그래도 어디 있어? 다당류도 있어. 단당류 이름 뭐였지? 포도당이라고. 과당, 가라토스. 주목해야지. 포도당이야. 공산당 아니야. 포도당. 포도당이 실제로죠. 네? 포도당이라는 실제로죠. 정상 중. 근데 진짜 49번이 있고 41번이 설마. 진짜 있어요. 포도당이라고. 네, 있어요. 그럼 무슨 말이 진짜. 희한한. 자, 그 다음에 설탕이 있고, 그렇죠? 설탕이 있고, 그 다음에 몇 단이 있죠? 그 다음에 다당류, 녹말이 있습니다. 녹말이 것도 글리코젠 있고, 여기서 이렇게 해서 단당면 이라는 물에 녹아요. 수용성이고 다당류는 뭐야? 물에 안 녹아요. 유용성이다라고. 그다음에 설탕이라고 하는 것은 식물체에서 영양분을 이동할 때 설탕 용성을 운반하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탄수화물이야. 포도당 검출하라고 하는 무슨 반응이야? 베네딕트 녹말 검출하는 반응, 아이오딘, 칼륨. 그다음 세 번째 지방. 자, 지방은 우리 몸에서 쓰는 용도 뭐야? 에너지 저장용. 쓰고 남는 에너지가 있으면 저장하죠. 9kcal 정도의 에너지를 낼 수가 있습니다. 지방은 뭐 특별한 거 없어요. 특별한 거 없고, 지방을 분해하게 되면 우리 몸에서 지방을 분해할 때 무엇으로 분해되지? 지방산하고 또 모노글리세리드.
모노그리세리드로 분해가 되는 거죠. 이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 더 추가한다면 이 지방이 우리 몸에서 에너지 저장도로 적합한 이유는 다른 물질에 비해서 밀도가 어떻다? 매우 낮다. 매우 가볍다. 그래서 많이 저장해도 몸무게가 그렇게 많이 증가하지 않는다. 밀도가 작다. 또 오래 녹지 않기 때문에 우리 몸의 항상성에 무관하다. 항상성에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근데 아마 과거에서 이렇게 야 3대 연소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봐 이렇게 문제 내지 않을 거예요. 절대로. 쪼개서 문제 낼 거예요. 야 단백질 뭐야? 탄산은 뭐지? 탄산의 종류 아닌 사람은 말이야. 이런 식으로 하면 꼬리에 꼬리 물고 갈까. 그러니까 이 정도만 여러분 기억하시면 답변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예. 이게 더 크다고 느꼈어요. 더 작습니다. 동이 봤어 이거를. 이야, 졸지 않았다고 하면 반칙이죠? 아니면 조금 전에 깨놨죠? 그렇죠? 아마 후자가 확률이 커요. 자다가 조금 전에 깼는데 저기 눈에 띈 거야. 그렇죠? 네, 시설이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3부연산 보자. 네 번째, 3부연산에서 물 정도 기억하시면 돼요. 물. 자, 물은 우리 몸에서 60에서 70% 정도 찾아보는데 물이 우리 몸에서 60에서 70% 정도 찾아보는 이유가 물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화학적 특성이 있고 그 화학적 특성이 우리 생명활동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물은 극성을 띠고 있어요. 또 하나는 수소, 나원압을 갖고 있어요. 자, 그럼 물은 극성을 띠고 있는데 극성을 띠고 있어서 어떤 이론점인가요? 용해성이 매우 큰 거죠. 뭐든지 잘 녹인다라는 거죠. 그렇지? 그럼 용해성이 커서 우리 몸에 어떤 이론점이 있어? 노폐물 같은 거죠. 이게 진짜. 그러니까 운반을 잘하겠죠. 아니 그렇죠? 운반을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영양소라든가 노폐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운반을 잘할 수 있는 이점이 있겠죠. 그 다음에 수소비를 갖고 있어. 그래서 뭐 어떻다는 거야? 비율이 크다. 그렇죠. 비율이 상대적으로 커요. 그럼 비율이 상대적으로 커서 우리 몸에 어떤 이론점이 있을까? 체온 조절이 수소가 보는 아니 모르잖아. 자, 수소계열이 어떤 거냐면 수소계열이 분자가 있으면 이 분자 간에 끌어다니는 매우 강한 힘을 막 수소계열을 서로 딱 달라붙은 거야. 그럼 내가 열을 가게 되면 내가 가진 열 거의 대부분이 이 수소계열을 끊는 데 거의 대부분 쓰이는 거야. 그러니까 끊기 어려워, 끊기 쉬워. 끊기 어려워. 그러니까 내가 열을 열심히 가지고 온도는 안 올라가고 이거 끊는 데만 거의 다 쓰는 거야. 그러니까 온도 변화 매우 작겠죠. 문 수소계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온도 변화가 매우 작다. 그래서 체온을 유지하는데 대단히 용이하다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거와 이제 관련된 게 뭐냐면 땀 흘리잖아. 그렇죠? 땀 흘리게 되면 땀은 증발하겠지? 땀이 증발하는데 이 증발하면서 이 수소계가 갖고 있는 물 때문에 기화열이 굉장히 커요. 기화열이 매우 큰데 이 기화열이 매우 크다는 얘기는 증발하면서 열을 다 뺏어간다는 얘기예요. 기지를 바뀌다 어마무시하게 많이 해주셨어. 소비가 돼요. 그러니까 체온을 낮추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지. 그렇죠? 그거 이외에 무경련인데 무경련 그냥 암기사항이야. 면접에서 여러분이 뭐 이렇게 답변할 줄 없고 그냥 알려주면 되는 거야. 자, 무경련의 특징 한번 보자. 자, 무경련은 에너지는 없지만 우리 몸을 구성하는 생성을 줄 수 있거나 우리 몸에서 생리 기능을 조절하는 그런 기능을 해요. 대비 예를 보겠어요. 철은 어디다 쓰여? 철. 실시할 우리 몸에 철 뭐에 써요? 근데 철분도에 뭘 써요? 산소 산소가 철분도에 있어. 해모글로빈 그렇죠. 헤모글로빈 구성물이지. 그 다음에 아이오딘, 티록신의 주성분이지. 칼슘, 뼈와 이의 구성물 이 정도까지. 오케이. 다시 아이오딘은 티록신의 구성성분, 철은 헤모글로빈 구성성분, 그 다음에 뭐였죠? 칼슘, 뼈와 이의 구성성분. 됐죠? 그만하면 되는 거야. 자, 이 암기사님 다 암기했어야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쭉 넘어가셔서 페이지 24페이지 보면 24페이지. 24페이지. 자, 소화 순환인데 이제 빨리 뚝딱 지나가야죠, 그렇죠? 시간 끝나면 풀었습니다. 이제 아마 9월 여기 인정표 보니까 여러분들이 면접 보는 것이 아마 10월 초중순경에 이제 한 달 후에 여러분 이제 면접을 봐야 됩니다. 앞에 가서 재밌겠죠? 네. 얼마 안 남았어요. 부조연히 해야 돼요. 부조연히. 지금 오늘도 수업 끝나면 다 오늘 누구죠? 오늘 윤설이, 동윤이, 서원이, 민우. 어우. 오늘 난 앨리스는 너무 빡셀 것 같아요. 뭐 무슨 생각 없이 승식 나는 오늘 안 해요. 왜요? 아 내일 하시고. 아니요. 집에 가지. 아니요, 난 여름 아, 저희도 버리시. 아, 영재 저를 버리신다. 나는 없어요. 같이 하는 같이 또. 저희는 같이요. 시야. 떨어진다. 스승까지는 아니어서 선생님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는 자, 지금 이제 33분인데 2분 정도 남았습니다. 조금 2분 정도 쉬었다 나갑니다. 이거 어제 35분까지지? 아니? 서울이 아니? 35분까지? 네. 40분까지? 저 35분 확실한. 우리가 40분까지.